두 번째 이야기는 마음을 줍는 프로이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저는 고물상 아저씨에게 프로이트에 대해서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이 함께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는 말도 뿌리치고 꽃밭 고물상으로 갔습니다. 혹시 아저씨가 저를 귀찮아 하실까봐 걱정했지만 다행히 아저씨가 반겨주시는 덕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따뜻한 볕이 들어오는 마당 소파에 앉아 있으려니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를 무는데요. 아니, 이것이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라고요?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빙산에 비유했습니다. 수면 위에 드러난 이 조그만 부분이 의식이고 수면 밑에 대부분이 무의식이죠. 인간의 모든 행동, 느낌, 생각은 실수처럼 보이더라도 모두 무의식 속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심적 결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즉, 우리의 정신 활동에서 우연인 것 같고 상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현상들 모두 무의식적인 동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로이트는 많은 신경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의 원인이 신경증 환자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갈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환자들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마음의 갈등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의식에서 일어날까요? 무의식에서 일어날까요? 예를 하나 드리면 안나오라는 아가씨가 있는데요. 안나오는 몸에 전혀 이상이 없는데도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프로이트가 찾아냈습니다. 안나오에게는 돌봐드려야 하는 병상에 누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안나오는 매우 도덕적인 아가씨여서 혹시라도 병상에서 꼼짝 못하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나쁜 짓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 때문에 손을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무의식 속의 갈등 때문에 손을 움직이지 못하다니, 저는 마음의 건강, 마음의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의식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 프로이트는 자연연상법을 개발했습니다. 자연연상법이란 환자에게 편안한 소파에서 긴장을 풀고 자유롭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얘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이트는 그것을 받아줬고 그러면서 단서를 모으는 것이죠. 또한 꿈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꿈은 자연현상의 가장 순수한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무의식의 형태를 알아보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말실수입니다. 실수는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소망의 표현인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는 역동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밭 고물상에서 프로이트를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알고 보니 오빠가 모의고사를 보지 않았다네요. 그래서 엄마가 오빠는 학교에 다녀온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고민을 하던 저는 고물상 아저씨에게 털어놨는데 아저씨는 오빠에게 마음의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빠는 몸도 마음도 건강한데 무슨 병이에요? 오빠가 환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오빠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억압이 표출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억압, 말이 좀 어렵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먼 길을 걸어온 여우는 몹시 목이 말랐습니다. 여우는 샘물을 찾아 주위를 살피다가 탐스럽게 열린 포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포도는 여우가 따먹기에 너무 높은 곳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우는 하루 종일 덩굴 아래서 뛰어오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포도를 따먹을 수가 없었죠. 여우는 포도 따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포도들은 매우 실 거야. 그래서 난 안 먹을 테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먹어보지도 않고 포도가 신지 단지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만 여우처럼 생각하는 것이 마음은 편할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딸 수 없는 포도라면 신포도라고 믿어버리는 편이 훨씬 낫겠죠. 이런 것을 바로 합리화라고 했습니다. 자기 행동의 진짜 동기를 무의식 속에 감추고 다른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서 납득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도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했습니다. 방어 기제란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이나 생각을 의식에서 무의식의 세계로 쫓아버리는 자아의 활동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억압하고 있는 욕망이나 충동과는 정반대의 태도나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빠가 시험을 보지 않는 것으로 극도의 성적 관심을 극도의 성적 멸시로 드러내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반동 형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방어 기제라고 했습니다. 프로이트는 마음의 구조를 다시 세 가지 갈등 요소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초화, 자아, 초자아라고 말합니다. 먼저 원초화는 가장 기본적이며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마음의 구조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무의식의 본능인 것이죠. 원초화는 인간의 마음의 밑바닥에 존재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물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이죠. 예컨대 음식, 배설 등의 본능적인 욕구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히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것을 말하죠. 무조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의 안위 따위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아인데요. 자아는 현실, 도덕과 충돌하는 원초와의 욕구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능적인 욕구를 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아는 마음의 경영자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초자아인데요. 초자아란 자아로부터 분화되어 나온 것으로 인간의 행동에 선악을 재판하는 재판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의 가치와 규범, 윤리체계를 획득해야 하는데요. 이 체계는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 획득되는데 프로이트는 초자아의 형성을 통해서 발달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음과 몸이 건강한 사람은 이 세 부분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서로 이해하고 재미있게 지내는데요. 마음이 아픈 사람은 이 세 부분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것이죠. 불안을 느낀 자아는 처음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해서 불안은 사라지고 자아는 현실을 관리하는 사령관으로서 더욱 강해지지만 뜻밖에도 불안이 자아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경우엔 자아는 불안을 아무리 타일러도 조용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아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상수단을 쓰게 되는데요. 그 비상수단이 바로 방어기제입니다. 자아는 불안이 얼마나 세게 덤비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아는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여러 가지 생각이나 불안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밝은 의식으로 대하기가 너무 싫기 때문에 의식 밖으로 밀어냅니다. 이것을 억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예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위험한 것을 보거나 경험하면 불안이 일어나는데 이때 자아는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불안을 못 본 것처럼 의식에서 쫓아내서 무의식에 가두는 것이죠. 그런데
억압된 느낌이나 일은 다시 사람들의 의식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자아가 보다 강해지고 자신감을 가지면 불안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문제없이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억압도 사라지고 억압하느라 에너지를 쓸 필요도 없게 되죠. 두 번째는 부정인데요. 부정이란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가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일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고 우기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퇴행인데요. 퇴행이란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고 자꾸 어린아이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생이 태어나면 동생 때문에 자기가 소외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아기보다 더 아기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죠. 고착은 애착과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 엄마와 떨어져야 하는 아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입학 첫날 학교에 가기 싫어서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서 몸이 아파서 엄마 곁에 누워 있거나 하는 행동들이 고착에 해당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불안을 이겨내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방법들은 오히려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해결하기보다 숨기고 외면하고 왜곡시키려는 것이라서 오히려 마음의 안정을 어지럽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아는 오히려 위축되고 끝내 적응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자아는 나약해져서 또다시 더 큰 불행에 쌓이게 되고 마침내 마음의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이런 방법들을 택할까요? 그 이유는 아직 자아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들을 막아낼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 자아가 성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불안을 해결하는 능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승화란 지금 당장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더 차원이 높은 가치 있는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억압된 본능적인 소원을 무조건 참고만 있는 대신 참고 견디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더 많은 지식을 얻거나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창조적인 일, 즉 예술활동을 하는 데 써서 불안을 이겨낸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억압된 본능을 해결한다면 본능은 더 이상 멋대로 소리 지르면서 의식과 자아를 괴롭히는 회방꾼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억압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고 누구나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본능을 채울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니까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을 배우면서 본능을 억압하게 되죠. 억압된 본능을 방치하면 마음의 병이 들기 때문에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훌륭한 일을 함으로써 억압된 본능을 푸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 운동, 지식의 발전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억압은 인류 문화와 문명의 뿌리인 것이죠. 즉, 억압은 승화를 낳고 승화는 창조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